네, 한국사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몸이 좀 괜찮아져서 다시 얼굴을 드러내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찍는 날이 5월 첫째 날이에요. 5월 1일이고 그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굉장히 더워요.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고요. 여러분들의 계약도 머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우리 모두 조금만 힘을 내서 버텨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바로 교과서 42페이지 문벌 사회의 형성과 공유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다 잘 가지고 있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이 수업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는 늘 첫 번째 봤던 이 사진들이 수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수업 다 듣고 보면 어때요? 수업과 관련이 있는 사진이었죠. 그쵸? 오늘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선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생선 좋아하죠. 그쵸? 밥도둑 굴비예요. 선생님! 이 굴비가 또 오늘 수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 굴비가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오늘 수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벌의 형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 프린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뜻을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문은 가문이라는 뜻이고요. 벌은 일종의 집단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즉, 문벌은 가문의 집단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벌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쵸, 대를 이어 고위관리를 배출한 가문이 문벌을 형성했대요.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서 고위관리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특징! 과거나 이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을 통해서 고위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과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인 거 다 알고 있고요. 음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일종의 낙하산, 즉 아버지나 친척이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라면 과거 시험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관직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제도였죠. 그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유, 귀엽죠? 그쵸? 귀엽고 굉장히 멋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쉽게 하고 쉽게 도모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우리 1학년 미술 선생님이 신현재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문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신현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귀엽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자, 맨 앞에 봅시다. 오품 이상의 관리가 맨 앞에 있고요. 그들의 식솔이 있죠. 아들, 사위, 조카. 즉, 오품 이상 관리의 아들, 사위, 조카는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풍조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들이 바로 문벌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됐죠? 그쵸? 굉장히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했어요. 우리 신현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합시다. 자, 나중에 개학하고 나서도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친구 보세요. 그쵸? 시험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가족 중에 고위 관료가 없어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과거 시험을 굉장히 잘 보면 굳이 가족 중에 고위 관료가 아니어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어요. 다만 고려시대에는 이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형성된 고위 관료들 집단의 가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벌 가문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대표적인 가문은 바로 인주 이씨예요. 옛날엔 경원 이씨라고도 불렸고요. 또 지금은 인천 이씨라고도 불리는 가문입니다. 이게 인주 이씨의 가계도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42페이지에 맨 위에 비석 있죠. 이자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이자연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임금인 문종에게 시집을 갔다. 딸 1명만 임금에게 시집을 가도 굉장히 파워가 세지는데 딸 3명이 모두 임금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주 씨의 파워가 굉장히 세지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자, 이 이자연의
손자였던 이자겸 때 이르러서는요, 이 인주이 씨의 파워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가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예종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자겸의 둘째 딸이 시집을 갑니다. 뭐 딸 한 명 시집 가는 거 정도야, 그쵸?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예종의 아들인 인종에게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꼬이기 시작해요. 자, 인종의 부인,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모르겠지만 이자겸의 셋째 딸과 이자겸의 넷째 딸입니다. 분명히 인종의 아버지였던 예종의 부인도 이자겸의 둘째 딸이었는데 인종의 부인도 이자겸의 딸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인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자기의 이모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자기 엄마의 딸들, 자기 어머니의 동생들과 결혼을 한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족보가 꼬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이자겸의 세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었던 인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 이자겸이라는 사람을 억누를 필요가 있었어요. 즉 인주이 씨 가문의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고요.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이자겸은요, 자기 생일을 나라의 국경일로 정하기도 해요. 굉장히 파워가 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인종은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이자겸을 제거를 시도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파워가 굉장히 셌던 이자겸은 이를 알아채려요.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하였던 검을 굉장히 잘 다뤘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이자겸이 난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인종이 이 척준경이라는 인물을 회유해요. 야,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편에 서서 싸우면 너를 출세시켜주겠다 라고 하면서 척준경을 회유시켰고요. 이 회유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강력한 부하를 잃었던 이자겸은 결국에는 난에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난을 성공시키지 못하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유배를 갔던 이자겸은요,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영광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 났어요. 맛있는 생선이 났고 이 생선이 굉장히 맛있어서 심지어 왕에게 진상하기까지 이르는 굉장한 맛을 가진 생선이었어요. 이자겸도 영광에서 유배를 가면서 이 생선을 맛보게 되고 굉장히 맛있는데 왕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생선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쪽이 전라남도 영광이죠. 그쵸? 이자겸이 유배를 갔던 곳이고요. 이 생선을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전설이에요, 전설. 사실일지 아닐지는 여부는 모르지만 전설로 남는 이야기인데요. 이자겸이 그래도 굉장한 파워를 누렸는데 심지어 자기가 먼저 왕에게 시비를 건 것도 아니었어요. 왕이 먼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자겸이 덤볐던 거고요. 그리고 실패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을 때 실패로 돌아갔었죠. 하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유배를 와서 몸은 이렇게 당신한테 굴복을 했지만 난 정신적으로 당신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요.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요. 굴복할 글자에 아니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선 맛있게 드시되 이 생선에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생선의 이름을 붙이게 되니 바로 그 이름이 굴비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굉장히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것들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조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됐나요? 우리 이자겸과 그리고 이자겸과 얽힌 그리고 굴비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다음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이자겸을 축출함으로써 인종이 이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종이 왕권을 회복하기 시도한다라고 했던 것이 교과서로 43페이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왕권을 회복을 시도하려고 하자 기존의 개경에서 문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개경파와 그리고 서경파, 평양에 본적을 두고 있던 그러한 관료들이 갈등을 벌이게 돼요. 어떠한 점을 가지고 갈등을 벌이게 되냐? 이 서경 세력이 서경천도와 금나라 정벌을 주장합니다. 당시에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의 궁궐이 불에 탔거든요.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 불에 타서 이제 나라의 기운이 쇠했으니 우리 고구려의 수도였던 굉장히 지금 기운이 좋은 땅 서경, 평양으로 천도를 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천도하는 김에 저 여진족 애들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북쪽에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리 얘도 한번 같이 정벌해 봅시다 라고 서경파가 주장하기 이르릅니다. 하지만 이 개경파는요, 지금도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궁궐은 다시 지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서경천도가 무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하지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우리 문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진압이 됩니다. 43페이지 오른쪽 날개 있네요. 그쵸? 김부식도 굉장한 문벌 가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김부식도 죄를 지어서 유배를 가게 돼요. 유배를 가게 되는 와중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삼국사기라고 하는 명절을 펼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나볼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자, 이렇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거치면서 이 문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조리를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 문벌 사회에서는요, 무신들, 칼을 다루고 전쟁에서 싸우는 이 무신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들의 분노가 굉장히 겹겹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즉, 문벌 사회의 모순 심화와 문무차별, 문신과 무신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하게 되자 이 무신들이 불만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정중부와 이의방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들에 의해서 무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 중에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고 굉장히 멋있는 수염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자기보다 급도 낮은 문신이, 무신도 아닌 문신이 그래도 무신들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신이라는 이유로 정중부의 그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중부는 여기서 1차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 무신들은 우리의 정신지적 지주인 정중부라는 사람도 저렇게 하대를 받는데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 무신정변이라는 것이 터져서 문신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을 하게 되고 칼을 가진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즉,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정권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게 되고요. 이들은 초기에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의 그런 기구였던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신들도 권력을 처음 잡다 보니 어떻게 할지 몰라요.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권력을 내려놓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즉, 내분으로 인한 권력 다툼이 전개가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무신들이 어떠한 과정, 어떠한 인물들을 거치면서 무신 정권이 성립이 됐는지 한번 간단한 표로 나타낸 건데요. 자, 이의방부터 시작해서 정중부, 경대승이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이의민이라고 하는 인물까지는 굉장히 이 무신 정권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다만 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인물부터 본격적으로 이 최씨에 의해서 이 무신 정권이 세습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44페이지. 네, 보이죠? 자, 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무신 정변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렇게 자신의 아들, 자신의 혼자까지 이렇게 지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틀을 다진 인물이에요. 그렇죠?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왕보다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최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공사 10조라는 걸 올려서 개혁책을 제시하지만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사병 조직이었던 도방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지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라고 하는 인물에 이르러서는 이 최씨 무신 정권의 파워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정방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해요. 이 정방을 궁에 설치한 게 아니라요. 최후 자기 집에다 설치해요. 즉 나라의 인사권을 자기 집에서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셌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여기 정방, 빈칸 채워보도록 하고요. 또 선별초라는 걸 설치해서 자신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이 선별초는 몽골과 항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신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할 인물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심지어 무신정변,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문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서 그런 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최후는 그래서 이 서방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문학적 소양과 행정신무를 갖춘 문신을 등용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슈슈슉 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 문신들의 무신차별대우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했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고 무신 정권이라는 것이 수립됐는데 초반에는 내분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가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런 혼란을 수습했고 최씨들에 의해서 그런 무신 정권이 세습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교과서로는 44페이지까지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국제질서의 변동과 대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을 때 북쪽에, 우리 고려 북쪽을 비롯해서 고려 주변에 어떠한 나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나라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친하게 지내는지 아니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지냈는지까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와서 목소리도 굉장히 작았고요. 굉장히 버벅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듣기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착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줄 거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안녕.